네, 오늘의 부동산 강의 제목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입니다. 그런데 이 새해 복을 많이 드리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좀 우리 현재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그러한 어떤 그 아이디어를 드리거나 마음가짐을 드리는 게 새해 복을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내용으로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제목은 조금 쉽게 잡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1억 7천만 원 할 때 일산역에 있는 거죠. 일산 후곡마을 10단지 그 동서 아파트라고 해요. 10단지는 2억 7천이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1월 1일 우리가 맞이한 게 엊그제 코로나 때문에 막 아우성치면서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또 다시 또 코로나 오미크론 아우성치면서 올해 보냅니다. 한 해가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또 내년 맞이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내후년을 맞이한다면 그냥 또다시 이 25년이 쑥 지나가죠. 이 음마아파트의 가격은 언제 이 가격이었고 그러면 지금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있었고 그러면 앞으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이 아파트의 가격의 흐름을 보면서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가 변화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하루가 가면 또 내일이 오고 내일이 가면 또 내일 모레가 오면서 한 달 가고 다음 달 그리고 한 해가 가면 또 몇 해 그러다 보면은 젊은 사람이 작년이 되고 작년이 가면 또 다시 또 어르신이 되고 다음 세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가는 세상을 보다 보면 내가 왜 그때 그걸 못 봤지? 왜 그 생각 안 했지? 이런 생각하면서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꼭 모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본업을 지키는 거죠. 본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도 깊이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성취감을 좀 느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본업을 통해서 자기의 벌어들인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는 1도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자기가 번 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돈 많이 벌고 직장 열심히 다녀가지고 쓰고 먹고 막 하는 거에 이 본업에서의 충실도 좋지만 적어도 부동산이라고 하는 세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강의를 다뤄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저는 상담을 참 십수년간을 해오면서 뭐 느꼈냐면 왜 내가 차 대표를 이제 만났는지, 또 내가 왜 그때 가격을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 집 몇 채 사고도 남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멍하고 보냈을까라고 하면서 자기가 멍하고 온 거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멍 때리고 온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한마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본인이 못했다라면 자기 형제 자매 아니면 자기 조카, 자기 아들, 가족이라도 관심을 좀 갖게 하셔서 화폐 가치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의 가치와 동산의 가치와 인건비와 원재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셔서 본업에서 번 돈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지금 이제 음마아파트가 또 요즘 재건축한다고 난리죠. 뭐 강남에 재건축하면 대표 명사가 음마아파트입니다. 과거에 음마아파트가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여기는 30평대와 34평 정도 이루어져 있죠. 음마아파트가 101제곱미터 기준으로 31평형 정확하게 25년 전
25년 전 1999년, 96년 IMF 전이죠. 그때 30몇 평 아파트가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후곡마을 10단지가 막 입주할 때였죠. 입주 2년 차 될 때 152제곱미터 46평형 아파트. 그때 당시에는 넓은 아파트를 사는 게 그 어떤 자기의 상징적 존재가 됐던 시기였죠. 2008년, 9년까지 대형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했었고 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어떤 자기의 자존심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쌌죠. 그래서 음마아파트가 1억 7천만 원을 할 때 일산역 바로 일본 출구 쪽인가 될 거예요. 그때 당시에 2억 7천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음마아파트 경우는 26억이라고 적어놨지만 실제적인 실거래가는 이보다 더 높지요. 26억이 넘어 아마 27억, 호가는 27억 정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후곡마을 10단지는 지금 이제 10억 넘어서 10억 5천 정도 할 거로 가격이 여기 요 1억 7천 하던 게 26억이 됐고 2억 7천 하던 게 10억 5천이 이제 막 됐으니까 굉장히 가격이 역전이 많이 됐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에 인기 있는 평형, 대형 평형이 핵가족화로 인해서 이 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새 아파트는 달이 뜬 거고 새 아파트가 시간이 가면서 헌 아파트, 그죠? 노후화된 아파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후화 아파트 된 이후에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재건축 이후에 주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노후된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지금은 이제 여기 아파트는 27, 8, 25, 6년, 7년 되겠죠. 앞으로 3, 4년, 4, 5년 지나면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과연 음마아파트처럼 31평 재건축 얘기한다고 하니 26억, 27억 된다고 하는데 과연 후곡 10단지가 10억 5천 하는 게 재건축한다고 이렇게 오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떤 지역에 살게 되면 그냥 주거가 좋아서 편해서 익숙해서 그냥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가격에 대해서 완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은 아니라도 내년부터라도 내 주변의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인근 지역에 그리고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흐름 정도는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체크하는 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한다고 하면 가격 조사한다, 뭐 한다, 가격 인터넷 가가지고 가격 조사, 가격 정보 조회하는 걸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죠. 이거 공부 아닙니다. 가격 조사하다가 때 놓치고 시기 놓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냥 다만 내가 살고 내가 내 주변에 나름대로 경쟁했던 지역 또는 내가 살고 싶은 지역들의 가격의 흐름들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가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갑자기 사고 싶을 때 사가지고 뭔가 살려고 쫓아다니면서 가격 조사하는 건 공부가 아니라는 거. 그냥 관심을 갖고 꾸준히 1년, 2년, 3년, 10년, 15년 이렇게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게 더 좋은 부동산 공부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시청자들 자녀분들이 그냥 사는데 아까 말씀 무관심하게 그냥 사지 마시고 어느 날 내가 돈 모아가지고 뭘 하나 사야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지역마다 한 포스트 하나씩 정해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적어도 서울에는 25개구가 있으니까 25개구의 아파트 하나씩 그냥 체크만 하더라도 한 25개에서 경기도의 주요 일산, 평택, 판교, 분당, 남양주 이렇게 제가 밖에 30에 35개 정도만 1년에 2번 정도만 이렇게 체크해 놓고
그래프를 그려 본다면은 가격의 흐름을 보이는 거고 여러분도 어쩌면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요 음마아파트 후곡마을을 비교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좀 부동산에 대해서 적어도 아파트 가격의 흐름만이라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시간 많이 안 걸리는 거잖아요. 월차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집에 와서 적어도 6개월에 한 번만이라도 쭉 한번 각 지역마다 아파트 실거래가 국토부든 아니면 국민은행 시세든 어디 가서 보면 되니까 포스트가 되는 아파트, 자기가 좋아하는 아파트 하나만이라도 쭉 적어놓고 뭐 요즘 많이 쓰이는 뭐 엑셀 시트에 넣든지 아니면 장부 노트 하나 사가지고 자대에 넣고 그려놓고 얼마씩 돼가는 건지만 체크만 하더라도 부동산 감각은 생길 거다. 감각.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각이라는 거죠. 보통 보면은요, 가정에서 남편과 부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세계에서 이게 남편이 관심이 많고 부인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 이런 집은 좀 잘 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보통 우리 남자들의 습성은 멀티플레이어가 아니고 싱글플레이어. 어떤 걸 하나 하려면 논리적으로 다 이해하고 그다음에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번다는 확신이 얻기까지는 투자를 잘 안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지나가고 난 후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논리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성분들은 좀 약간 멀티플레이입니다. 빨래를 하면서 라면도 끓이고 그 다음에 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또 부동산도 공부할 수가 있어요. 한 네다섯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부인분들은 우리보다 좀 감성적으로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소에 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흐름들을 잘 이해해가지고 감이 좀 쉬운 말로 뭐 촉이라고 그럴까요? 촉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편분들은 직장 다니고 자기 일하고 하다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세계를 약간 사이드 부잡 정도 생각해가지고 좀 하다가 귀찮고 하면 빨리 포기를 하고 차뿌라 이렇게 합니다. 그냥 아유 내가 내 집 있으면 됐지 뭐 하고 해서 부동산에 관심이 없게 되죠. 그러나 부인분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친구들 아이를 통해서든 아니면 친구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부동산 투자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어디에 누가 얼마를 벌었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면서 자기 직장 다니면서도 또 다시 정보를 교환하는 좀 체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인들이 감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감이 뭐 좋아가지고 막 몇 단계로 파고들지 않고 어느 정도 감이 딱 들어오면 그냥 약간 질르는 스타일들이시죠. 그런데 이 부인분들, 이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시장을 잘 보면은 여성 주도의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남편들이 너무 나대면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해서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인분들에게 부동산 관심을 많이 갖게 하고 남편은 부인 하는 걸 뭐 계약한다든 투자한다든 뒤로 따라가가지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부인 혼자 가는 것보다 남편이 따라간다면은 누군가 소개하고 뭔가 살려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뒤에서 지켜봐 주면서 거짓말 치거나 뻥치는 걸 잡아낼 수가 있겠죠. 사기 안 당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남편이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좀 부인분들을 앞세워서 투자를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이 여성 주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의 특성을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성 주도의 시장을 남성들이 같이 따라갈 수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남자분들이 꼭 혼자 앞서서 해야 된다라면 늘 여성 마인드를 갖고 감각적 투자를 좀 하는 게 감을 좀 갖추는 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 음마하고 후곡하고 이렇게 가격이 오히려
비쌌던 게 가격이 안 오르고 많이 오른 이유를 이렇게 보면 결국은 어떤 단계를 보면 지방이든 대도시든 모든 부분들의 가격이 형성되는 제1의 축은 우리가 직주, 근접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업무가 좀 집중돼 있다. 그리고 업무가 집중된 곳에서는 아무래도 상권이 발달되겠죠. 상권도 많이 발전되더라. 그리고 업무가 집중된 곳, 상권이 집중된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교통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적은 규모, 소규모의 문제가 아닌데 메모드급으로 성장을 하다 보면 차량들도 많아지고 자가 운전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이 많이 어려워지니까 이동을 좀 덜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길바닥에서 내버리는 시간과 기름값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이다 보니까 상업 및 업무가 집중된 지역에 인근 지역에 주택가를 찾아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후 주거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배후 주거지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 그래서 그 오르는 지역들이 선호도가 높아지고 좀 있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결국 부자가 모이게 되다 보니까 부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더라. 물론 후곡마을 가서 보시거나 뭐 예를 들어서 행신역 앞에 행신동을 가더라도 다 사람을 살고 모여 살면 똑같았죠. 많죠. 그런데 거기 있는 데는 배후 주거지로서 주거를 하고 어디로 나와서 직장과 업무 지역을 가는데 거리가 좀 멀다라는 거죠. 먼 지역은 아무래도 내가 매일 소비해야 될 출퇴근에 소비할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멀리 가면 갈수록 가격이 낮아지고 가까이 가까울수록 살고자 하는 사람의 경쟁이 치르니까 당연히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이제 풍선 효과로 2017년 8월 2일자 강남과 서울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으면서 서서히 풍선이 판교, 분당, 경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김포, 일산, 화주까지 갔죠. 그런데 서울의 이러한 부분들이 멈추고 똑같이 서울과 동일하게 전 지역이 같이 규제를 묶인다면 어떤 현상이죠? 다시 회귀되는 현상이 좀 있겠죠. 그래서 서울이 아니라 업무 및 상권과 집중되는 곳에서 멀리 있는 지역부터 가격이 먼저 떨어진다. 살기 좋다, 깨끗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뭔가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내 자녀분들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좀 편한 거리로 다가오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서울의 가격이 높아진 것은 결국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건 인구의 급증입니다. 과거처럼 뭐 농경사회 할 때는 막 논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 시설이 논이니까 그때 퍼져서 살아서 가가호 모여 사는 데마다 학교 있고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으면서 했는데 지금은 농업 중심이 아니고 산업 중심이가 IT 중심, BT 중심, AI 중심으로 바뀌니까 결국은 기계화된 또 이런 이 농경지나 이런 것들은 기계화되고 사람이 없는 거죠. 결국은 업무를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모여서 그들끼리 살아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더 가중화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 가중화된 곳에 오려니까 차량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산이라든가 서울 외곽에 있는 지역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건 2003년과 4년 시기에 자가 운전자가 폭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 1기 신도시를 만들 때 2기 신도시가 22만 세대인가 만들었거든요. 분당, 그다음에 평촌, 산본, 부천, 일산 이렇게 5개 지역의 1기 신도시를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끼고 만들었을 때만 해도 서울에서는 이렇게 차량이 많지가 않아서 전문 직종에 종사하던 돈 버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멋지게 근무를 하고 성취감을 갖고 자기 차를 몰고 일산까지 쫙 가던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는데 2003년, 2005년 지나면서 그 차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이 짜증으로 바뀌는 거죠. 교통이 막 막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능력이 있는 요즘 프로의 시기 요즘은 프로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프로들은 뭐죠? 시간이 곧 돈이다. 시간이 너무 길바닥 돈을 벌지 않는 거 소비가 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와주는 거죠. 어디로? 자기 업무 중심으로 그리고 상권, 편의시설 중심으로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의 증가가 결국은 부동산 가격들을 많이 왜곡시키고 변절시켜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저의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뭐 방송에서 가끔씩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처음에 분양받고 할 때 다 돈 벌지만 적정한 시기가 되면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차량 때문에 교통이 출퇴근 시간이 30분 거리에서 1시간 늘어나고 1시간 반 늘어나면서 그만큼 가격 상승이 더딜 거고 또 잘못하면 어떤 지역은 외면받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는 앞으로 내년부터 투자를 잘 하시려면 가정의 화목이 먼저 중요합니다. 화목이 왜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부부 간의 관계가 좋아야 오손도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안 좋으면 자기 번 거 오픈하지 않고 남편이 얼마가 있는지 부인이 얼마 있는지 몰라. 합치질 못해. 돈이 작아. 투자를 못해. 화목이 있어야 돈을 좀 어느 정도 모아놓고 같이 대출 이자를 갖다 어떻든 투자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화목을 해야 되고 자녀분들은 효를 해야 됩니다. 이 효가 없으면 부모가 돈이 있는데 뭐 종부세다 뭐다 투자를 못해. 근데 자식이 효도하고 잘해?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를 믿고 돈을 좀 빌려줬다가 아니면 증여를 해줬다가 잘 되면 돌려받을 거 노후 대책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식이 말도 안 듣고 뭐 좀 투자를 하면 됐어요. 부모님 당신들이나 잘 사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해주고 싶어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불효자들이 대부분 못 삽니다. 효자가 있는 사람들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화목하고 효가 있는 집안은 자식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부자가 되죠.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효가 있으면 얘한테 뭐 하나라도 뭐 용산이든 어디에 이렇게 막 빌라 하나를 사줬더니 5천만 원 주고 사놨더니 이게 막 15억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배신하지 않고 부모한테 다 갖다 줍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반뚝 떼서 너도 좀 더 투자하자. 그래서 부모가 지혜를 줘서 더 부자를 만들죠. 자식이 많을수록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먼저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면 화목하시고 자녀분들은 효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부자가 되는데 더 지름길이 될 겁니다. 2022년도에 부동산의 세계는 계속 진화한다. 진화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산업의 발전 형태와 업무 형태에 따라서 진화해 갈 거다. 그리고 인구 이동에 따라서 진화한다. 그래서 부동산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뭐 정치만 생물이 아니라 부동산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될 거다. 그리고 늘 가격이 오르고 가격 오르기 전부터였죠. 뭐 3년 4년 오르는 전부터 맨날 폭락론자는 폭락한다. 상승론자 상승한다고 그러죠. 그거에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항상 제가 이 세계에 와가지고 봤을 때 보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상승과 하락은 계속 공전해 오더라. 여러분들만 오르는 거 하시면 돼요. 남들 1억 오를 때 내 거 2억 오르고 남들 1억 떨어질다 1억 빠질 때 나는 안 빠지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은 항상 공존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일방적인 치우친 태도는 좋지 않다. 뭐 신문이나 뉴스나 읽어보고 하락한다고 해서 하락한대 그 사람은 상승을 할 때도 계속 하락으로 스스로 체면을 걸었기 때문에 계속 하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하락이 계속 지금까지 보면 하락론자들이 잘 사는 사람이 1도 없다. 폭락론자들은 부자가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락보다는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만약에 너무너무 불안하면 서울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화폐 가치는 어차피 지금 안 떨어진다 해도 5년, 10년은 화폐 가치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더욱더 부동산 세계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저도 유도하겠고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입니다. 그래서 내년엔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부동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